예, 저희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은 없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 뭐 설립자 소개나 이런 부분들은 좀 간단히 건너뛰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HEM 파마라는 회사이고요. 저희는 지난 7년간 글로벌 아메이와 함께 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아메이와 함께 열심히 연구를 해왔고, 저희가 출시한 지는 얼마 안 돼서 뭐 되게 최근에 했나 보다 생각하시겠지만, 아메이와 함께 이 마이랩 출시를 위해서 연구를 한 게 벌써 7년, 8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렐름 홀자펠 교수님과 저 둘이서 같이 창업한 회사이고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마이랩이라고 하는 플랫폼은, 그 플랫폼이 안착되기까지 저희가 한 2007년도부터 연구 시작해서, 제가 상을 처음으로 받기 시작한 게 2011년이고, 출시가 2022년이니까 사실은 15년 이상 준비하던 것들이 아메에서 출시하게 된 게 지금 현재 여러분이 쓰시는 마이랩이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마이랩의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시작할 때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이 바이오 헬스케어가 가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이 아메이 뉴트릴라이트, 저희가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바이오라고 하는 영역 안에 있는데, 저희의 지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일단, 사람의 욕심에 끝이 없다.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 50년대, 60년대. 와, 우리가 진짜 거렉이랑 흑사병이랑 골고리만 없어도 이 세상 살만하겠다. 그게 70년밖에 안 됐고요. 그러고 나서, 와, 우리가 사일런트 킬러, 뭐죠? 소리 없는 살인자, 심장마비. 심장마비에 대한 두려움만 없어도, 야, 내가 두 발 뻗고 살겠다. 1970년대죠. 이제 더 이상은 그런 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결핵으로 주변에 돌아가신 분 없으시죠? 주변에 혹시나. 심장마비, 뭐 혈압약, 요즘에 하루치 50원도 안 해요. 혈압약 하나에. 혈압약, 중성지방, 뭐 그런 거 맘만 먹으면 문제도 아니죠, 이제는. 그 다음은 뭐 에이즈였죠. 저희 바이오의 히스토리를 보면 에이즈, 불치병. 이제는 치료제가 다 있죠. 이제는 그걸로 죽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암이죠. 그때는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했죠. 사일런트 킬러죠, 정말로. 같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가 옆에 있는 동료가, 야, 너 얼굴 색이 좀 거무죽죽해? 병원 좀 가봐. 간암 3기, 대장암 3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던 때가 20년밖에 안 지났어요, 여러분. 20년도 채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암도 완치율이 85%가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정복했던 질병들처럼 결국은 암도 다 정복이 될 거라고 과학자들이 이미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콜드 캔서라고 하는 정복하지 못하는 암은 몇 개 남아있지 않아요. 비소세포 폐암이라든지 난소암이라든지 몇 개 없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나? 이제 마음만 먹으면은 사람들 오래 살게 살려두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의사들 말로는 이제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고 하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욕심은 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제 오래 사는 거는 아무나 다 한다. 근데 내가 그 오랜 기간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가 이제는 핵심으로 가고 있는 세상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사람의 목숨을 살려두는 의학이 아니라, 이제는 건강하게 사람이 오래 살 수 있는 이 헬스케어라고 하는 이 영역이 훨씬 더 큰 시장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시장이 전부 다 현재, 제가 볼 때는 헬스케어라고 하면은 헬스케어 영역이고, 무엇보다도 아메이를 향해서 쏟아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마지막에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한 사람의 건강,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플랫폼은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욕심이라고 하기엔 좀 무리수지만 욕심이 여기까지 온 거죠, 이제.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아메이의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원래 처음에는 저희는 유전자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 내가 들고 있는 유전자 안에 건강, 헬스라고 하는 정의가 다 들어있고, 이게 빌 클린턴이 미국 대통령이던 시절, 정말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같은 때인데, 그때 저희가 인간의 유전자를 다 해석을 해냈는데, 문제는 뭐냐? 이때만 해도 빌 클린턴의 얼굴이 밝죠. 근데 이 유전자 분석이 끝나고 난 뒤에 알게 된 것은,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유전자의 한계를 확인했을 뿐이다. 왜냐?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지표들이 그 상황들이 우리 유전자 안에 없다라는 거를 너무 빨리 알아버렸어요. 충격을 먹었죠, 과학자들이. 그러고 나서 우리가 생각했던 건 뭐냐? 오케이, 알겠다. 유전자. 근데 유전자가 똑같더라도 한 명은 아주 안 좋은 환경에 살고 한 명은 되게 좋은 환경에 산다면 정말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엑스포점이라고 하는 이해가 열리기 시작했고, 이거 엑스포점을 조금 어렵죠. 이 밤에 하기에는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environmental exposure라고 해서 아메이가 하는 모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전자가 아무리 똑같아도 한 명은 되게 안 좋은 공기 마시고 있고 한 명은 앰모스피어 공기 마시고 있으면 앰모스피어 마시고 공기 마시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아니야? 한 명은 더러운 물 마실 때 한 명은 이스프링 물 먹고 있으면 훨씬 더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니야? 더블엑스를 먹고 있으면 더 건강한 거 아니야? 일부분 맞아요. 당연한 요소예요. 근데 이 두 가지로서 건강이 다 정의된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 미국 같은 데서는 아픈 사람 아무도 없어야 돼요. 이거 뭐 그게 아닌 거죠. 그러고 나서 근데 제가 정말 놀라운 거는 이 익스포점에 대한 연구만 하더라도 이 엑스포점이라고 하는 건 뭐 화학 물질 먹는 거, 오염, 인스턴트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아메이가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전에 2014년에 이미 스탠포드대에다 1,000만 불이라고 하는 천문학적 돈을 주면서 엑스포점 연구를 이미 시작했어요. 저 시절은 2014년에는 아직도 과학자들도 유전자 들고 띵띵 매고 있고 엑스포점이라는 것은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심지어 연구도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그 시절에 이미 아메이는 1,000만 불이라는 돈을 쓰면서 이 엑스포점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게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아신 쌍둥이 연구들입니다. 쌍둥이라는 거는 유전자가 100% 똑같은데 환경이 달라진다면 이 둘의 건강 상태가 다르지 않겠느냐. 일부분 맞았어요. 일부분 맞았는데 이 엑스포점 1,000만 불짜리 연구를 통해서 아메이가 가지게 된 정말 귀한 것. 일부 맞다. 그리고 또 하나 엑스포점이 다가 아니더라. 유전자 100% 똑같고 둘 다 좋은 거 써도 한 명은 아픈 사람들이 꼭 나오더라. 거기에서부터 아메이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이 세 가지의 조화 안에서 헬스라는 것이 정의가 된다라는 것이 아메이가 그 어떤 기업보다도 먼저 알고 갈 수 있었던 거는 아깝지 않은 이 1,000만 불을 스탠포드와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과학자들은 여기서 꿈을 보고 있을 때 아메이는 먼저 미리 결론을 봐버린 거죠. 엑스포점 다음은 결국은 마이크로바이옴까지 이 3박자가 맞아야지만이 이 안에서 한 사람의 건강이라는 것이 정의가 된다라는 것을 아메이는 정말 빠른 시기에 알았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기술을 찾기 시작했던 게 아메이라는 곳이 여러분들이 자부심 가지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메이는 그 어느 곳보다도 높은 수준의 사이언스를 한 국가 연구기관보다도 훨씬 더 빠른 시기에 이미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게 아메이의 과학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메이의 사이언스는 레벨이 높아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야 이런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게 봤더니 이 둘이 일란성 쌍둥이인데 같은 집에서 같은 거 먹고 사는 같은 공기 마시고 같은 물 마시면서 같은 밥 먹고 사는데 한 명은 초고도 비만이 되고 한 명은 마른 상태예요. 유전자도 똑같아, 엑스포좀도 똑같아요. 과학자들이 본 거는 이 비만인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쥐한테 이식하면 쥐가 비만이 되고 마른 사람의 변을 마이크로바이옴을 쥐한테 이식했더니 똑같은 거 먹고 사는 쥐들이 페노타입이 비만과 마른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보면서 오케이 이거구나. 인바이로먼털 팩터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이 같이 합쳐져야지만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쥐들한테 이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걸리는 병들을 차분히 다 이해하기 시작한 것들이 최근에 대두되는 이 많은 질병들. 도대체 원인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뇌질환들, 우울증, 불안증, 어린아이들 자폐, 폐쇄성 폐질환. 폐쇄성 폐질환 같은 거 저희가 지금 현재 저기 아산병원이랑 서울대병원이랑 과기부에서 55억을 받아서 폐쇄성 폐질환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들도 그러세요. 이 원인을 오죽해서 모르겠으면 고등어 많이 구워서 그런다는 얘기까지 나오겠냐고. 진짜 한때 폐암 원인, 고등어 많이 구워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원인을 모르는 병들이에요. 이런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대사질환, 신장질환,
크론병, 염증성 장질환, 이 증가 속도는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수준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을 바흐라고 하는 교수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의 논문으로 정리를 했어요. 보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50년대에 호암 마마와 같이 두려워하던 결핵, 간염, 볼거리, 홍역, 루마틱 피버 이런 질병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다. 왜냐? 우리가 그동안 개발한 그 무수히 많은 4세대까지 나와 있는 수백 종류의 항생제와 항바이러스제들을 사람들이 캔디 까먹듯이 먹으면서 이런 병이 걸리려면 미생물이 있어야 되는데 미생물 자체가 몸에 남아있지 않으니 이런 병은 이제 걸릴 일도 없고 이걸로 죽을 일도 없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다 없애버리고 나니까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질병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이 뇌질환, 공황증, 불안증, 자폐증 이것이 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뉴로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는 뇌신경 염증에서부터 촉발되는 뇌질환들이에요. 우리가 염증 반응이 몸에서 아주 저농도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만성염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만성염증의 원인이 저희 장이라는 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이 만성염증이 우리 뇌로 가가지고 뇌세포들을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울증, 불안증, 공황증, 어린아이들 행동학적 문제, 자폐증 이런 것들이란 거는 논문으로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의 증가 속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또 하나 장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염증성 장질환들, 천식, 다발성 경화증, 자가 면역 질환들이죠. 이 미생물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 처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고장이 나더라.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고장 나면서 생기는 이 무수히 많은 질병들이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왜냐? 우리 몸의 면역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여기서 이제 저번으로 이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 면역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면역이라는 거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가지고 있는 면역세포들이라는 건 군인이에요. 군대들인데, 이, 어, 예전에는 그냥 면역력이 높아요. 면역력이 세요라고 하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과학자들이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 면역력이 마냥 세기만 하면은 더 큰 문제다. 이런 거죠. 면역세포는 군인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총을 들고 태어나는 다른 세포를 공격해서 죽일 수 있는 군인들이 면역세포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100만 명이 서울 시내로 들어왔는데 다 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M16을 들고 장님이에요. 100만 명의 군인이.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로. 총을 어디다 쏠지 모르는 거죠. 그게 면역력이 무작정 세기만 하고 면역세포들이 눈이 없고 면역세포가 똑똑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대표적인 현상. 그래서 이 면역세포가 내 몸을 갑자기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들이 여기 있는 이런 현상들, 자가 면역 질환들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들이. 그래서 그러면 이 면역세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똑똑하게 해줄 수 있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린 나이가 제일 중요해요. 16세 이전에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조절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 이 면역세포들은 우리 허벅지에서 처음에 만들어져요. 만들어진 다음에 여러분이 스스로가 내 몸 안에 면역세포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혈액 안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내가 보고 있는 거는 내 몸밖에 없어요. 내 몸밖에 없으면은 피하 식별이 안 돼. 내가 도대체 이게 내 몸인데 맨날 공격하면 안 된다고만 하면 그럼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난 거야? 나는 누구를 공격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런, 현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면역세포가 태어나면 그들을 다 장으로 보내요. 장 주변에 바짝 달라붙어서 장이라고 하는 거대한 창문 밖을 보면서 저희 몸은 도너츠처럼 생긴 거잖아요. 입과 항문이 연결되어 있고 거기가 뻥 뚫려 있는 거죠. 면역세포들이 그 주변에 다다다다 달라붙어가지고 방 속에 뭐가 있는지 하루 종일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이게 내 주인은 이걸 맨날 먹는구나. 이거는 공격하면 안 되는 거네. 관용이 생기기,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용성이 생기기 시작하고, 야, 살아있는데 내 몸이 아닌 애들은 이렇게 생긴 거구나. 눈을 보면서, 미생물을 보면서 피하 식별에 대한 교육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면역세포가 똑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면역세포는 메모리 펑션이라고 해서 기억을 가지게 되고, 16세까지 그들이 공부한 내용을 평생을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요. 어떤 일들이 있느냐?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팅을 하거나 저희가 간혹 보면은
예상외로 80세가 넘어가신 분들은 말도 안 되게 건강하신 케이스들이 종종 나와요. 그런 분들은 마이크로바이옴 수치도 엄청나게 좋으세요. 이런 분들은 어린 나이 때 항생제나 타이레놀 같은 약을 구경하기도 쉽지 않은 시골에서 사셨던 80세가 넘어가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의외로 무척 정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 요즘 10대, 20대 어린아이들, 30대,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 이 연령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생제를 캔디 까먹듯이 까먹던 세대가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온갖 만성질환과 뇌질환과 알츠하이머와 류마티스 관절염과 자가 면역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세대가 요 세대예요. 이거를 끊어내고 저희 아이들은 다시 한번 되돌려야 돼요. 어렸을 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얼마나 높여주는지가 그 아이들의 평생의 질병력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논문에서 정리된 내용이에요. 이 논문은 무엇이냐? 아기 면역 세포의 첫 교육, 엄마, 미생물, 그리고 아기들이 놓친 기회들이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기 때의 면역 체계는 아주 특별한 성장 단계를 겪는데, 특히나 이 아기가 접하는 미생물들은 면역 체계에 오랫동안 영향을 주어서 무슨 의미냐? 잠복기가 오랫동안 지나게 돼서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고 처음에 본 것들을 아기가 커서 성인이 된 이후에 걸릴 수 있는 질병의 위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야기한 부분.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의 면역세포가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여러분이 제공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아이들의 면역세포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어렸을 때 장내 미생물이 충분히 밸런스 있고 다이버스. 이건 계속 보는 얘기죠. 다양성. 다양성이 높은 아이들은 이 어렸을 때 높은 과정을 지나가는 아이들은 헬시 이뮨 임프린팅, 건강한 면역 체계가 그 아이들의 몸에 각인이 되게 되고 성인이 된 이후에 건강하다. 하지만 어려서 장내 미생물을 잃어버린 아이들은 패설로지컬 이뮨 임프린팅, 정적인 면역 면역 반응이 각인이 되어서 성인이 된 이후에 다양한 질병에 훨씬 더 쉽게 노출되는데 대표적인 게 대사질환, 비만, 이 뇌질환, 우울증, 불안증, 공황증, 자가 면역 질환, 염증성 장질환, IB 이런 것들에 훨씬 더 노출 빈도가 높다라는 게 이 논문의 정리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상, 이 마이랩은 우리 아이들한테 다른 애 똥을 먹이기는 쉽지 않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발표하러 갔는데 거기서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자폐 진단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다른 아이의 변이 들어있는 캡슐을 지금 6달째 먹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마나 호전되는지는 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폐 같은 현상들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솔루션이 건강한 아이의 변을 캡슐에 넣어서 먹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만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아이들의 똥을 캡슐에 넣어서 먹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상황인데 그거 얼마나 비싼지 아시나요? 그 똥 캡슐이? 제가 알기로 그거 한 번 시술하는데 600만 원이 넘어요. 그거 한 번 시술에. 22만 원짜리 마이랩은 일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 똥 안 먹고서도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을 글로벌 아메이가 수십 년의 연구를 10년이 넘는 그 엑스포저, 아까 말씀드린 스탠포드 1,000만 불, 저희 회사에 수백만 불, 그동안에 한 연구 해가지고 개발해서 드렸는데, 이거를 안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안다면. 그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지고 있는 면역에 대한 비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어떻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의 면역에 그렇게 깊숙이 관여를 합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의 교육.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있어요. 16세까지 우리 몸에 면역세포들이 탐색하고 공부한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의 구성은 이 아이들의 메모리 펑션이라고 해서 면역세포가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제대로 갖춰지고 나면은 평생토록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로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성인이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이랩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을 조절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매일같이 스티뮬런트를 넣어줘서 강제로 끌고 올라가야 되는 거를 어렸을 때 조금만 잘해주셔도 훨씬 더 쉽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몸의 면역에 있어서 왜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한가? 여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 밤에 줌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내용인데, 제가 요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제가 한번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해볼게요. 저희 몸의 장은 8m 가까이 돼요. 이 장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 장은 이 스프링의 필터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필터예요. 그리고 생체공학적 필터예요.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있어요. 언제 열고 언제 닫느냐? 일단 우리가 음식을 너무 안 먹잖아요. 음식을 안 먹으면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장은 조금씩 열어요. 장벽을. 우리는 누수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장의 기능학적인 문제가 있어도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굶으면 조금씩 여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걸 최대한 많이 혈액으로 가져가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똥이 넘어오는 거를 차지하고라도 조금씩 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음식물을 내가 충분히 먹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거를 닫는 거예요. 장벽을 닫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이 언제 내가 음식을 충분히 먹었다라고 느끼는가? 세 가지 포인트가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턱을 막 움직이면서 저작 활동을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시그널이 가요. 두 번째, 내가 무언가를 먹으면 제 위가 늘어나죠. 위가 늘어나면 거기서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제 뇌가 지오셉이 뭔가 먹고 있네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속지 않아요. 왜냐, 우리 몸은 내가 음식을 먹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 500칼로리의 에너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300칼로리 이상의 에너지를 써야 돼요. 간에서 담즙산을 만들고 그 담즙산의 전구체가 전부 다 콜레스테롤인데 그 귀한 물질을 써가면서 담즙산을 만들고 소화효소를 만들고 침에서 라이조자임을 만들고 이거를 다 하려면은 엄청 귀한 액션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 몸은 내가 뭘 먹었더라고 100%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관문이 뭐냐? 음식을 먹었다면 내 장내 미생물이 분명히 그거를 바꿔낼 거고, 대사체라는 물질로 분해를 시킬 거고, 이 저번에 했던 얘기죠. 바이오 컨버전. 대사체라고 하는 물질로 뷰티레이트와 같은 물질들로 바꿔낼 거고, 이 물질이 내가 장에서 감비가 되는 순간 비오셉은 뭐 먹었다라고 내 뇌에서 확증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먹었을 때 그 시그널을 아는 데까지 시간이 꽤나 걸리는 이유가 거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음식을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장내 미생물이 대사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음주를, 술을 많이 드시면 돼요. 오늘 밤에, 이거는 잘못된 조언이긴 하지만 오늘 밤에 술을 한번 과음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 술에 쫙 젖으면은 알코올을 제일 싫어해요. 미생물은 알코올로 제일 쉽게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손소독제 이런 거 다 알코올이에요. 균 다 죽일 수 있어요. 그 알코올이 장으로 쫙 들어오기 시작하면 미생물들이 겁을 먹어요. 그리고 돌멘트라고 해서 껍데기를 싸버려요. 그래서 나는 죽으면 공격받고 있다. 난 죽을 순 없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만 남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대사체도 만들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술을 쫙 드시면 이제 그 다음날에 나타나는 현상을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우리 몸이 배가 불러 포만감을 느끼는 시그널, 최종적 시그널은 미생물이 만드는 대사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엄청 드시고 나면 다음날 일단 배가 엄청 고파요. 극적인 게 땡기기 시작해요. 왜냐? 여기 보이신 세타이어티. 우리 뇌에서의 포만감 중추가 자극이 되질 않기 때문에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우리 몸이 뭘 먹는다고 느끼질 못하는 거잖아요. 이 중추가 자극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럼 우리 장은 뭐를 해요? 장벽을 열기 시작해요. 근데 엄청 먹었어. 장이 가득 차 있는데 장벽을 열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 안에 들어있는 그 그득한 음식과 똥들이 이 안으로 스며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걸 저희가 장누수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몸의 장기들은 다 페어예요. 눈알 두 개, 콧구멍 두 개, 귀 두 개, 근데 신장 두 개 다 페어인데 페어링이 안 돼 있는 장기들은 서로서로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폐랑 심장이 연결이 되어 있죠. 장이랑 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 문맥이라고 해서 우리 장에서 흡수된 것들은 간 문맥을 타고 간으로 바로 쏴서 들어. 그러다 보니까 장벽이 열리면서
똥이랑 이런 똥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 똥물이 간으로 바로 쏘는 거죠. 그럼 간이 어떻게 되죠? 엄청 깜짝 놀라는 거죠. 간에 있던 면역 세포들이 다 달려들어서 난리가 나기 시작해요. 똥물을 제거하느라. 그게 저희가 간염이 되는 거죠. 인플라메이션. 간에서 미세한 염증 반응이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미세한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이게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죠? 이 만성 염증이 우리 뇌를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우리 뇌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많이 먹으면 뇌가 빨리 망가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에서 염증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몸에 미열이 나요. 염증이 있으면 열이 나거든요. 미열이 나면서 두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몸이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제가 굶죠? 굶는데 제 혈액에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느냐? 지방으로 다 갖다 쌓아요. 왜냐? 우리 몸이 알러트가 걸려요. 야, 지호셉은 언제 굶을지 몰라. 지금 얘가 혈액 뭐 먹어서 혈당 좀 올랐다고 이거 근육이랑 간으로 보내서 글라이코겐 만들어서 써버리면 너 죽을 수도 있어. 얘 다음에 밥 언제 먹을지 몰라. 얘 계속 굶는 애야. 지방으로 갖다 쌓아. 라는 시그널이 들어오고 있어. 그래서 아시죠? 살 빼려면 어느 정도 먹으면서 운동해야 돼요. 안 먹으면은 조금 먹는 게 다 지방으로 가서 쌓여버립니다. 그게 우리 몸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게 딱 술 먹은 다음날의 현상을 제가 여기까지 얘기한 걸 정리를 해드릴게요. 배가 엄청 고프고 자극적인 게 엄청 땡기는데 먹어도 배가 고픈데 미열이 나면서 두통이 있는데 살은 엄청 찌는데 근육에 힘은 1도 안 들어가요. 그게 딱 술 먹은 다음 날의 현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가면은 똥물이 계속 들어오면서 간에서 염증이 지속되면은 면역 세포들은 지방을 많이 끌어다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간에서 지방이 끼기 시작해요. 그게 지방간으로 가는 거고 온갖 대사 질환의 촉발점이 되게 됩니다. 이게 요즘에 술을 많이 드시는 남성분들에게 아주 흔하게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그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요즘 어린아이들의 또 문제예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가지는 문제는 뭐냐? 술만큼이나 미생물들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그 많은 인스턴트에 들어있는 방부제들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먹는 그 방부제가 또 방부제는 술처럼 미생물들을 죽이는 위협을 하다 보니까 미생물들의 포스트바이오틱스 생성량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결과지 보시면은 다양성이 되게 높은데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안 나오시는 분들 있죠. 제가 그런 분들한테 언제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생활 패턴을 한번 재검토해 보시라. 어딘가에서 지금 당신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위협하는 요소가 지속적으로 당신의 생활 속에 들어있는 것만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위협하는 게 그 방부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엄청나게 높은 당분이 들어있는 음료, 과당이 들어있는 음료와 과자와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 미생물을 억압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마트 매대 가서 보시면은 볼 수가 있어요. 마트 매대에 정말 신기한 게 올라가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 어떻게 이게 안 썩고 2년이라는 유통기한 동안 이 실온의 마트 매대 위에서 견디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잼이에요. 딸기잼. 여러분 딸기 밖에다 꺼내 놓으면 하루 이틀도 못 가요. 다 곰팡이 슬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그 딸기잼이 매대에서 2년을 버티고 있을까요? 설탕 때문이에요. 버려버리면은 미생물도 그거는 견디지 못해요. 미생물이 견딜 수 있는 설탕의 함량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거의 1.6% 정도가 거의 맥스예요. 아이들이 마시는 음료수 거의 10% 가까이 됩니다. 당분이. 이런 것들 들어오면은 술 먹은 것처럼 미생물들은 대사체를 안 만들기 시작해요. 그럼 어린아이들 똑같죠? 당벽이 열리기 시작하고 똥물이 들어가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염증인 반응이 일어나면 아이들에게는 뭐가 문제다? 근육과 뼈가 삭죠. 아트로피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근육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아이들 어린 나이에 뇌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충격 데미지가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행동학적 문제라든지 우울 불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촉발을 하게 되는 큰 원인으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것이 제가 저번에 이야기하고 싶었던 마이랩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다른 분들을 잡고 단시간에 저번에 했던 그 바이오 컨버전 정말 중요한 얘기지만 전환 능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다 우리 혈액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아침에 굿모닝 했다고 해서 아침에 두유
한 잔 마셨다고 해서 그게 우리 혈액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방금 이야기한 이런 대사체로 쪼개져서 만들어진 다음에야 우리 혈액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내용도 아주 중요해요. 제가 잠깐 뒤에 조금 더 그거 설명을 할게요. 아주 중요하지만 어려워요. 이거는 그분들 잡고 1시간은 설명해도 그분들이 이해하실까 말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제 강의를 대여섯 번을 1시간씩 다른 종류로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가 되시는 거지만 제가 어저께 대전 생명공학연구원 가서 세미나를 했거든요. 생공연. 우리나라의 최고 생명공학기관 생명공학연구원 대전 보던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도 제가 아메이에서 발표하는 내용 아주 초급자 버전 가지고 하는데도 1시간 반이 걸려요. 거기 박사님들을 설득을 하는, 설명을 하는 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차라리 이 면역의 내용으로서 그분들에게 전달을 하시고, 왜 당신의 이 여성분의 남편과 아이들이 마이랩을 봐야 되며, 마이랩 안에서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를 왜 측정을 해야 되는가?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라는 거는 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전 세계에서 아메이밖에 못합니다. 다른 모든 회사 주전체 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밖에 못 봐요. 실제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체를 찍어서 결과지에 전달해 주는 거는 아메이 마이랩밖에 없습니다. 왜 어린아이와 남편들이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를 보면서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지, 장 누수가 무엇인지, 왜 어린아이들이 면역세포의 교육을 위해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과 대사체가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대사체가 그러면은 뭐냐? 대사체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요게 이제 저희 장인데 장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는 거죠. 이것들이 이 장벽을 통과해서 여기 안에 있는 게 쏟아져 들어오면 안 되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사체라고 알려져 있는 게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이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은 여기가 장벽이 열리질 않고 닫혀 있는 상태로 미생물들이 튕겨나가고 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한 상태로 장벽이 촘촘하게 막혀 있게끔 되는 게 뷰티레이트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제 겉모닝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저 매일 아침 겉모닝 하거든요. 매일 제가 출장 가지만 않으면 거의 매일 아침 겉모닝을 해요. 제가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배가 고픈 날과 배가 고프지 않은 날이 있어요. 전날 회식을 한다든지 제가 사업적으로 미팅이 많다 보니까 전날 어쩔 수 없이 술을 많이 먹고 막 마이랩 엄청 먹고 막 엔자임 바이오 먹고 잤다. 그럼 다음날 그득하잖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날은 제가 겉모닝을 할 때 아침에 바나나 두유를 안 넣어요.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바나나 3분의 2개 플러스 왜 3분의 2개 왜 3분의 2개를 정량이냐고 물어보셔서 정량이 아니에요. 원하시는 대로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왜 바나나 3분의 2개를 쓰냐면은 제가 새벽에 이거를 블렌더로 갈아 먹어야 되는데 블렌더만 돌리면 저희 개가 너무 짖어요. 온 가족을 다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블렌더 돌릴 때마다 바나나를 조금씩 껴주기 시작했더니 얘가 안 짖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나나 3분의 1개는 저희 개가 먹고 3분의 2개는 제가 먹는데 바나나 3분의 2개에다가 두유를 아침에 두유를 아니면 물을 하셔도 돼요. 300ml 정도를 넣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파이토프로틴 겉모닝에 쓰이는 APP죠. APP를 큰 스쿱으로 한 스쿱 반을 넣고 제 마이랩 유산균을 솔직히 전 두 포를 넣어요. 두 포를 넣고 거기에다 곰곰 블루베리가 500g짜리 8,000원짜리가 제일 맛있어요. 냉동 블루베리 곰곰에서 사가지고 그거 15알 정도 넣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스트비 두 알을 넣고 그거를 일단 한번 흔든 다음에 이스트비는 잘 갈려요. 근데 이스트비도 물이 많으면은 잘 안 갈려요. 그래서 저는 일단 두유 300ml를 넣고 그렇게 해서 블렌딩을 하면은 싹 갈립니다. 거기에다가 근데 너무 꾸덕해요. 마시기가 힘들어요. 물을 한 150에서 200ml 더 넣고 잘 흔들어 가지고 그거를 아침에 쭉 마셔요. 그러고 나면은 블렌더에 다 묻어 있거든요. 여기다 물 300ml를 채운 다음에 잘 흔들어 가지고 더블엑스랑 오메가3랑 밀크시슬이랑 쭉 해가지고 딱 다 먹어요. 그렇게 그게 제 아침이에요. 저는 아침에 7시 이전에 그거를 먹은 다음에 최대한 제가 점심은 오후 2시 이후에 먹으려고 해요. 왜냐? 그 시간, 제가 겉모닝을 한 때부터 점심을 먹는 데까지의 시간이 제 당내 미생물이 저를 위해서 제약회사를 엄청나게 돌리는 시간이 돼요. 왜냐? 얘네들이 저를 위한 뷰티레이트를 포함하는 엄청난 약을 만들 수밖에 없는 원료밖에 제가 안 줬거든요.
겉모닝이라고 하는. 그거를 넣어놓고 왜냐, 우리 마이크로바이옴도 굶어 죽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미 밤새 자면서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요. 미생물은 사람보다 더 오래 견디기가 어려워요. 얘네들의 사이클은 6시간에서 12시간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밤에 자면서 12시간 정도 굶었다. 그럼 얘네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설탕이고 뭐고 눈에 비는 게 없어요. 겉모닝, 막 블루베리, 뭐 파이토프로틴 엄청 어려운 것만 다 넣어줘도 얘네는 그거를 강제로 돌리면서 저를 위한 약을 만드는 게 그 시간입니다. 제일 중요한 시간대예요. 이것만 하셔도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를 충분히 잘 올리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전환능가 요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제가 이제 바이오 컨버전으로 살짝 넘어가 볼게요. 요 내용들은 제가 예전에 했던 거지만 여기서 잠깐 하자면 아침에 굿모닝을 하는데 사람들이 반으로 나누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반응자와 비반응자. 저는 반응자예요. 왜냐? 굿모닝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충분히 유기산과 약과 같은 물질로 싹 전환해가지고 깔끔하게 흡수를 해낼 수 있는 저는 반응자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 굿모닝을 하면은 이거를 유기산으로 바꿔가지고 흡수를 하지를 못해서 가스만 엄청나게 나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비반응자라고 이 현상은 저희가 논문으로도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이게 2023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딱 요 표로 보시면 돼요. 이게 논문에서 어떻게 폴리사카라이드 탄수화물, 설포 컨테이닝 아미노 애시드 이게 단백질입니다. 이것들을 먹었을 때 단백질을 먹게 되면 일단은 향이 떨어져 나가면서 저희의 장내 미생물들이 처음에 만드는 건 전부 다 가스예요. CO2, 수소, 황화수소, 메세인. 근데 여기에서 넘어가야 돼요. 여기에서 아세토젠과 메타노젠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들이 있는 사람은 넘어가서 아세테이트라는 유기산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 아세테이트가 돌면서 아세틸 COA, 크로토놀 CO에서 뷰티릴 COA, 방금 제가 말씀드린 뷰티레이트라는 물질까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만 나와도 일단 엄청나게 건강한 물질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와버리죠? 그럼 여기다가 짝대기 하나 붙으면 그게 감마 아미노 체인이 붙으면 감마 아미노 뷰티릭 애시드예요. 가바라는 물질 나오죠. 신경안전 물질 나오죠. 에콜 나오죠. 세로토닌 나오죠. 멜라토닌 나오죠.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못 넘어간다? 그러면 하루 종일 방구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안타깝죠. 그 비싼 거 드시고 누구는 약을 만들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해죠? 누구는 그냥 지구 온난화의 일조만 하시는 거예요. 그 파이토프로틴 다 지구 온난화 물질로 바꿔서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를 넘겨주는 그 반응자, 이 반응자들의 마이크로바이옴 안에서 저희가 미생물을 뽑아내고 엔자임이랑 같이 붙여서 출시한 제품이 아시다시피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이에요. 그게 이 2070이라는 미생물을 찾았고 2070일만 이 소이빈이 이게 아메이 여기 그 아메이 그 프로틴이에요. 파이토 프로틴. 아메이 파이토 프로틴이 일반적으로 분해되는 게 1이라면은 이 미생물만 써도 3.6배가 증가를 해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궁합이 맞는 효소까지 붙였을 때 4.5배가 흡수율이 넘어가는 비율이 증가한다라는 거를 특허로 내고 검증해서 출시한 제품이 이 엔자임 바이옴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런 기술력은 어느 회사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기술력은. 왜냐? 아메이는 여기를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 피마스라는 기술과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제품 개발 능력. 그리고 또 하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난 돈과 배포. 진짜 수천만 불을 투자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예상보다 이거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 아메이 글로벌이 가지고 있는 이런 포부와 비전과 배포와 돈은 다른 기업들이 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랑 같이 해보죠. 3억 투자하면 내년에 5억 뽑아야 돼요. 5억, 진짜 큰 맘 먹고 5억 넣으면 그 다음 연도에 7억 뽑아야 돼요. 마이랩이나 파이토바이옴 같은 제품 나올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돼요. 아메이는 스탠포드랑 1,000만 불, 이게 상상이나 가세요? 100억씩 그렇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쓰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하네. 이러고 넥스트로 넘어가는 게 아메이에요. 그리고, 야, 그럼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좀 찾아봐. 저희 찾아서, 오케이. 하고, 수백만 불을 또 투자하고, 자동화를 다 깔고.
거기에다가 이 1세대, 2세대 기술 다 붙여가지고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라는 게 2세대 기술이잖아요. 1세대 기술은 다 써요. 당내 미생물이 뭐가 있는지를 유전자 분석기로 분석하는 건 다 쓰지만 2세대 넘어가는 거는 현재 글로벌리 아메이밖에 없는 걸로 알아요. 왜냐? 옛날에 아틀라스 바이오메드라는 영국 회사가 미국이랑 영국에서 출시를 했었는데 599불에 팔았어요. 안 팔린 것 같아요. 너무 비싸서. 80만 원이 넘어요. 80만 원이. 근데 저희가 그거를 아메이가 저희한테 다른 회사가 1세대 하나 쓰는 다른 회사가 20만 원 정도 하니까 22만 원에 만들려고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7년 동안 저희가 2015년에 투자 받기 시작해서 저희는 그 다음 연도에 마일에 출시하는 건 줄 알고 신나가지고 시작했다가 2세대 기술까지 붙였는데 다른 회사랑 같은 가격에 팔려고 하는 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과정을 아메이가 수백만 불을 투자하고 자동화 장비를 다 깔면서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2세대까지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중요한 포스트바이오틱스 하나를 찍어내는 기술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근데 거기다 더 붙여서 3세대 기술까지 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장내미 생물의 다양성을 높이라는 거. 이 프로젝트가 마이랩이라는 프로젝트고요. 이거를 통해서 결국은 또 거기서 어떤 비전으로 넘어가느냐? 이 전반적 반응도 개선의 마이랩 플랫폼에서 만들어지는 8만 건이에요. 이번 달 기준으로 8만 건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여기서 말씀드린 반응자와 비반응자의 차이를 가려내기 시작하고 반응자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을 비반응자에다 이식하기 시작하는 이 세계가 전 세계 가장 큰 헬스케어의 가장 큰 언맷 니즈, 헬스케어계의 가장 큰 숙제. 왜 이 제품이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나요? 라고 하는 극복할 수 없는 가장 큰 숙제를 최초로 극복해내는 게 아메이의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제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그로잉 랩부터 해서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걸 보고 있어요. 이번에 에콜 특허도 나갔고요, 저희. 정말 많은 거를 보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메이가 가지는 파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그, 벌써 58분이네요. 결론을 내자면, 어, 제가 그 예전에 인천에서 살짝 발표했던 내용이죠.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일단 8만 건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면서 반응도에 따른 미생물을 찾아내고 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알고리즘. 이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는 거는 이 사람이 몇 년 뒤에 어떤 병이 걸릴지를 이미 아는 자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예요. 그 미래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2007년 빨리 시작했죠. 10년 동안 1조를 부어서 1년에 3천 개씩 모았어요. 미국이. 그래서 3만 개가 넘는 DB를 모았고 아메이 이전에 가장 큰 DB였어요. 이게 끝나고 우리나라가 질세라 바로 다음 연도부터 해서 우리는 미국만큼은 좀 돈 넣기 어려우니까 그거보단 돈을 조금 넣으면서 1년에 1,000개씩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한국식품연구원에다가 수십억을 주면서 1년에 1,000개씩 모아서 7년 동안 7,000개의 DB를 만들어냈고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개의 국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러분의 아메이가 저번 달에 6,000개를 모았어요. 한 달 만에 6,000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식품연구원이 6년 동안 모은 걸 한 달 만에 모은 거예요, 아메이가. 이거는 이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구조가 아니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파워예요. 근데 이 파워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결국은 제가 10년, 15년 전에 유튜브가 이렇게 클 줄 알았으면 저 그때 투자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유튜브에도 투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유튜브를 얼마나 무시했던지, 제 대학생 때 뭐 UCC 컨테스트, 유저 크리에이티드 컨텐츠 뭐 이런 거 할 때, 야, 그 쓰레기 같은 걸 누가 보냐? MBC 여명의 눈동자 봐야지. 야,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 하고 있었어요, 저도 사실은. 어, 근데 이거는 지금은 TV 아무도 안 봐요, 솔직히. 다 OTT 유튜브잖아요. OTT 많이 보죠. OTT도 많이 보죠. 그러면 도대체 TV와 OTT의 차이가 뭘까요? 그 다음 또, 제가 쿠팡이나 아마존 이렇게 클 줄 알았으면 저 진짜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신동빈 회장 쿠팡 내년 망한다 그러고, 뭐, 신세계, 와, 웃기고 있네, 이러고 있었는데, 이번 연도
흰색의 백화점, 이마트 다 포함해서 매출 31조, 쿠팡 40조 넘었습니다. 이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OTT, 유튜브, 쿠팡, 아마존, 이 뒤에 뭐가 있느냐? 데이터베이스예요. 결국은 데이터베이스예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제가 옛날에 경영학에서 배운 가장 심플한 이론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산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게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비밀. 근데 바이오 헬스케어는 왜 아직도 못하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사는데 자기가 뭐를 원하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왜냐? 자신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병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서 바이오와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합쳐지지 못한 거지 지금 오고 있어요. 아메이가 그 선두주자예요.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너 비반응자야. 너 몰랐지? 너 이런 거 먹어봐야 소용없어. 너 3년 뒤에 걸리는 병의 비율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 줄 알아? 내가 너의 라이프를 바꿔줄게.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너도 모르지. 네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알려줄게. 이 데이터베이스가 섞인 바이오 헬스케어라고 하는 거는 미디어나 리테일, 뭐 유튜브나 쿠팡 규모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역이에요. 바이오 헬스케어는 우리나라 GDP의 25%에 가까운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어마무시한 그 웨이브가 여러분 앞에 바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3자 데이터 안에서도 앞으로 다가오는 퍼스널라이즈 뉴트리션 마켓에서의 스타, 가장 스타 그룹에 들어가 있는 게 아메이라는 기업이에요. 이 아메이, 여러분의 아메이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베이스와 이 데이터베이스가 앞으로 바꿔가는 세상이 어떻게 될지 제가 볼 때, 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유튜브 이만해질 줄 알았으면 진작에 제 인생을 바쳤을 거고, 쿠팡이 이 정도, 아마존 이 정도 될 줄 알았으면 제가 진작에 인생을 바쳤을 건데, 제가 감히 이야기하건데 여러분 앞에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웨이브가 있고, 여러분이 지금 거기에 탑승해 계시다라는 것을 많이 자랑스러워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못다한 이야기 잘 맞출 수 있게 기회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헬스케어 4.0 결국은 미래를 예측하여 건강을 지킨다. 반응도를 찾아간다. 그리고 아메이가 이제 유전자, 엑스포좀, 마이크로바이옴. 엑스포좀이 뭐죠? 다 아실 거라고 느껴요, 이제는. 9월 달에 출시하는 마이 웰네스랩. 그 마이 웰네스랩이 여러분의 엑스포점을 총괄 관리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미 마이크로바이옴이 붙여지고 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한 사람의 건강에 대한 이해도를 아메이가 갖게 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